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에 과태료 체납 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를 하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후보자의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야권이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장관 후보자 3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잠시 추려서 청문회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야당 쪽에서 그전부터 의혹 제기한 게 있었고 해명을 한 부분도 있었고 사과한 부분도 있었고 보신 것처럼 화를 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 청문회가 이어지지만 어제 청문회까지는 어떤 점이 가장 핵심 이슈였다고 보세요? 여러 체납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김부겸 후보자가 얘기했다시피 아마 회사 차량, 배우자 네. 회사 차량 관련됐던 것 같고 예. 크게 결격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역시 관심이 이제 갔던 건 이른바 그 강성 친문 지지층 대 문파라고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한 거, 검수완박이라는 것, 예. 그것에 대한 총리 후보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민심과 상당히 좀 부합하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이제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다. 네. 일반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검수완박도 그것도 이제 일부 의원의 개인 의견이다. 예. 그동안 친문 강성 이제 친문 주류들의 반응과 상당히 달랐던 거거든요. 그런 점으로 볼 때 이제 야당이 크게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이제 오늘 이제 청문회에서 라인 펀드에 관련된 거, 딸과 사유에 관련된 거, 그 부분이 아마 좀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이제 본인과 직접 연결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현재까지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제 청문회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민심과 당심이 좀 이렇게 맞추려는 그런 노력이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어떤 게 어제는 핵심이었을까요? 글쎄요, 도덕적인 문제와 관련된 또 정책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개가 이제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 국회 청문회를 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게 국무총리 청문회 아닌가요? 근데 총리라는 거는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건의도 할 수 있고 또 내각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그 청문회에서의 그 질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은 자, 어떻게 하면 내각을 그러면은 조율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국토부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재부도 있고 또 국토해양부도 있고 등등 여러 개의 부서가 같이 관련이 돼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조정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는 이런 거라든지요. 예. 아니면 지금 여러 면도 있지만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집권당에다가 나름대로 원팀으로서 잘하라고 한다고 한다면 집권당과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끌고 갈 거냐라든지 의회 관계는 어떻게 끌고 근데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치중을 해야지. 예. 저분이 이제 국무총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냐를 가지고 볼 텐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얘기, 조국 사태 잘못된 거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 가지고 다시 또 얘기를 한다든지 등등 너무 지나치게 이제 도덕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좀 비중을 좀 맞춰서 오늘은 또 실제로 참고인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의회가 그런 부분 속에서 부족한 부분이 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럼 조금 전에 최 교수께서 언급하신 그런 검찰 개혁 문제, 당내 개혁파, 강경파들이 지금 외치는 거고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언급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보면은 청와대하고 정부하고 지금 정당 이 세 개가 같이 함께 움직인다 해서 당정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정부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집권당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 신임 송영길 당대표가 강성 친문과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개혁이 우선이 아니라 실제로는 민생을 우선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김부겸
내정자와 맥을 같이 한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뭐 아무리 강성 친문, 뭐 문파라고 얘기하는 쪽에 눈치를 보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있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새 당대표하고 뭐 새 국무총리가 만약에 국회 인준을 받게 되면은 새로운 형태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 강성 친문들, 최고위원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 검찰 말만 불면 검찰개혁만 얘기만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얘기가 나오면 검찰이 잘못됐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 지금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국민들이 지금 강성 친문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정말 당 대표가 중심이 되고 새 국무총리가 중심이 돼서 민생 중심의 정치로 빨리 전환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그 총리 후보자가 강성 지지자에 대해서는 약간의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발언이 과연 그 민주당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뭐 두고 봐야지 알겠는데 예. 지금 또 하나가 그것과 관련하는 네네. 얘기인데 개혁 대 변화, 예. 개혁 대 민생 이러한 구도로 자꾸만 짜여져요. 네. 개혁이라는 게 결국 민생을 위한 거거든요. 예, 예. 그 개혁과 변화가 같은 말 아닙니까 원래? 근데 언제부턴가 민주당 내에서는 개혁과 반대되는 게 변화고 개혁과 반대되는 게 민생이고 이렇게 되고 말았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개혁이라는 게 국민들의 실생활,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것과 관련된 개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언론의 프레임이긴 하더라도 네. 개혁과 변화, 이번에 송영길 대표가 경선 때도 자신은 변화를 택하겠다. 개혁하려면 변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친문 강성 그 지지자들도 그렇고 주류들도 지나치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쪽에 이제 매몰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좀 웃지 못할 그런 그 단어의 혼용 같은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김부겸 후보자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겁니다만 상당히 민심에 어떤 부합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최고위원회가 여전히 친문의 세력이 강해요. 네. 김영민 의원이 뭐 이른바 수석 최고위원이 됐잖아요. 예, 예. 그만큼 당내 당심이 여전히 친문, 이른바 친문. 저도 친문이라는 단어를 말하기가 참 민망하긴 해요. 네네. 그러나 다른 뭐 적절한 단어가 없으니까 저도 그대로 사용하긴 하는 건데 여전히 그 당심은 강경 친문들의 생각이 지배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총리와 이제 이 당 대표가 같이 의논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총리와 또 당과는 좀 분명히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에서 워낙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김부겸 후보자를 내정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도 아마 당심도 그렇게 택한 것 같아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는데 상당히 친문적인 성향이 강한 인물이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민주주의라는 게 민심이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거든요. 그럼 일반 중도 그리고 국민 평균이 생각할 때 뭔가 그동안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에 예. 검찰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한 피로감을 준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예. 아무리 친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것까지 부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당내 어떻게 조율하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도 상당히 그 리더십이 있고 네. 강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과 충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도부에서. 청와대와의 관계도 그렇고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당정청과의 관계를 임기 말이잖아요. 이제. 당정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이냐 문제인데 그나마 민주당으로서는 다행스럽다고 보는 게 예. 만약에 김부겸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된다면 청문회에서 어제 얘기한 그 맥락을 봐도 그렇고 송 대표도 지금 이제 며칠 안 됐습니다만 뭔가 거리두기를 하려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친문과. 거리두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과 당심의 괴리를 좁혀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역시 예. 최고위원들이 그리고 친문 당원들이 얼마나 이해 좀 어느 정도 따라주느냐. 그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김부겸 후보자 이틀째 청문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은 참고인 그리고 증인 신문이 또 함께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까요? 우리 청문회를 보면은 증인들이라든지 또는 참고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정책과 관련된 참고인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 공방으로만 이제 끝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제 라임 사태 공방이 예상이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지금 내정자는 자기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때 둘째 딸이 그 사이가 이제 라임과 관련된 사모펀드의 그 펀드를 이제 가입한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했을 때 김부겸 전 장관이 직책을 이용을 해서 거기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공방으로만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예. 이제 장관 임명자와 달리 국무총리 임명자는 국회에서 인준투표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어저께 첫날 이렇게 막 공방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김부겸 내정자 평소답지 않게 제가 평소답지 않게라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막 언성이 높이고 뭐 특혜가 뭔지 말해달라 이런 자세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물어보는 거는 국회의원이 물어본 게 아니에요. 국민이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물어본 질문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대로 억제를 해야지 거기서 고성을 오가고 한다고 한다면 저는 김부겸답지 않다. 그러니까 김부겸 나름대로 내정자가 갖고 있는 특유의 그 나름대로의 포용성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원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면에서 요 둘째 날 오늘 청문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예. 청문회 둘째 날입니다. 이 밖에 또 다른 쟁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좀 이제 어제 도덕적인 얘기도 많이 나왔고 오늘 라임도 나오겠습니다만 역시 아까 우리 김 교수님 말씀처럼 총리로서 앞으로 이제 임기 말에 내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 이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거잖아요. 헌법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헌법에. 예. 그동안 사실 총리들이 뭐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대단히 유명무실한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는 과연 어떻게 대통령을 보좌할 것인가. 헌법에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보좌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제대로 할 것인가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 예. 여러 가지 지금 민생에 관련 그야말로 민생에 관련된 게 너무 많잖아요. 국민들의 좌절감도 너무 크고 그 총리가 또 그냥 물론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정치인 출신이니까 이른바 과거의 명망가형 의전형 총리는 아닐 거예요. 만약 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의 자리가 의외로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과거에 시세 총리 이해찬 총리 같은 것도 있고 그렇다 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주로 오늘 좀 논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도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고 예. 게다가 지금 방향은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종부세를 마냥 그대로 놔둘 건지 재산세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총리가 조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네. 말하면 총리가 내각제에서의 총리는 아닙니다만 내각을 통할해가지고 내각을 관리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각 부처가 또 의견도 다르거든요. 예. 기재부 같은 경우와 또 보건복지부가 다르고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복지를 자꾸 늘리고 재정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재부는 재정을 좀 건전성을 챙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갈등이 발생해요. 내각 예. 내에서도 부처 간에.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그런 걸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번에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된 걸 봐도 그렇고 뭐 결정적으로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완전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이 철회되거나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러려면 완전히 국민들의 어떤 압도적인 여론이나 또 언론의 어떤 방향 이런 게 안 된다는 쪽으로 형성돼야 되는데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예. 볼 때.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 전혀 검증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증인들 많이 나오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은 좀 최소화하고 지금 워낙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GDP 규모 세계 10위라고 합니다만 뭔가 이 백신 문제도 뭔가 불신도 있는 게 사실이고 부동산 문제 물론이고 이런 네. 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논의가 집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인사청문 국면에서 지금 또 급한 것 중에 하나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관 이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은 이제 재가를 해서 오늘부터 어제와 오늘부터 이제 장관직이 수행이 됐고 나머지 세 분이잖아요. 세 분이 임혜석 과기부, 박준영 해수부, 노형우 국토부. 야권에서는 부적격 판단을 내렸는데 과연 그럼 민주당과 청와대는 어떻게 이 부분을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은 뭐 대통령이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도 임명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 정부는 야당의 동의 없이 29명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 통과시켰어요.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박근혜 정부 때 2.4배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임기 말에 만약에 또 대통령이 지금 상황 속에서 뭐 새롭게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 재보궐 참패의 그 민심을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3명의 장관을 임명을 강행한다고 한다면 예. 그거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아주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관들의 임명에 대한 자격을 얘기를 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교육부 장관이 논문 표절하면 안 되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위반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분을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같이 다 관련된 거예요. 자기의 직무와 관련된. 노영욱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개투기 의혹, 지금 투기 의혹을 막으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데 거기에 하자가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박준영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은 밀수와 관련돼서 지금 얼마나 그 부서가 역할에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임혜숙 과기부 장관 내정자는 여자 조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수없이 많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과 관련된 거는 정말 전문성을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무너져 버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청와대가 그분 3명 말고 1명만 어떻게 낙마하고 나머지 끌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거는 뭐냐면요. 청와대가 아닙니다. 저는 송영길 지금 신인 대표가 과연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제가 주목해 보고 있어요.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 속에서 자기가 그대로 청와대가 얘기한 걸 끌고 간다고 한다면 더 이상 송영길 신임 대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가 불가능할 거다. 역시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송 대표는 정말 남은 1년, 2년 정말 이 정부의 당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결단을 내리고 그 부분을 대통령을 설득해서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지만이 제가 볼 때는 정말 당정청 집권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말씀처럼 그 구분해서 본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그리고 특히 송영길 대표 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도 부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임기 말이기 때문에 장관으로 이제 누굴 내정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는.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 민심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기가 선거 끝난 직후예요. 4월 7일이니까 한 달 넘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5명 중에서 야당이 지금 문승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네. 괜찮다. 예. 그런 걸 봐서 야당이 저도 뭐 야당 비판을 많이 했어요. 너무 발목 잡게 하지 말아라. 여당은 무조건 옹호만 하고 비호하기 바쁘고 야당은 무조건 또 깎아내리라는 이 잘못됐다고 다 비판하는 건데 야당 이번에 2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야당이 무조건 발목 잡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야당이 조금 과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3명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전 이 사람들은 임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사퇴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 처리한 것이 부담이 있다면 임혜숙 후보자는 학자 출신 아닙니까? 박준영 후보자나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다 관료 출신인데 예. 살아온 길이 그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업무 역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도덕성이 여전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만 정책, 업무, 뭐 역량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예. 그것의 기초는 도덕성이 전제될 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설정한 7대 그 불가 논점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민심과 당심을 좁히자. 그리고 어쨌든 이번에 4.7 재보선거에서 참패됐으니까 민주당이. 그렇다면 이게 국민 전체의 목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이럴 때 좀 받아주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당이 바뀌는구나, 쇄신하는구나. 예. 지금 이제 4.7 재보선거 끝나고 쇄신 문제보다는 자꾸 친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지금. 야당 뭐 영남이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여야 모두 지금 거대 정당들이
논점과 다른 쪽에 자꾸 모든 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예. 적어도 집권 세력이 이런 부분을 쇄신을 정확히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아까 김 교수 좋은 말씀하셨어요. 송 대표가 건의하라 이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야 뭔가 바뀌는 모습인 것이지 말로만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확한 쟁점이 있을 때, 갈등축이 생겼을 때 정확하게 보여줄 때 예. 그럼 민주당도 아 바뀌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 아무리 친문이란 분들이 목소리를 내도 구체적으로 대통령께서 결단 딱 내리면 이건 결단 내릴 만한 전 요인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럴 때도 용기 있는 정권일 수 있거든요. 자꾸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대통령이 내정하면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는 이런 압박감, 강박관념 거기서 해방돼야죠. 그래서 청문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이번의 경우도 보세요. 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29명을 어떤 경우는 청문 보고서 채택 안 된 경우도 있고 네. 어떤 경우는 여당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그럼 인사청문회 별로 의미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원칙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예. 그게 정권 교체론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결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한 목소리는 이번에 이 세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결정이 민주당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왜냐하면 오늘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 대통령 국정력 지지도가 20%대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네. 만약에 지금 청와대가 이 부적격 3인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하면 바로 또 추락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다차원적으로 뭐 김부겸 지금 내정자에 대한 총리 그 이유라든지 앞으로 남은 1년 동안은 오히려 이거 잘 정치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정치를 좀 하기를 바라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예. 아니 부적격자를 지명을 철회하고 사퇴를 하는 게 왜 레임덕을 강화시키나요? 오히려 지명을 철회하고 사퇴시키는 것이 레임덕을 막는 거예요. 아직 사고 자체가 잘못돼 있다. 네. 그래야지 국민들의 민심을 아주 잘 받들어서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거죠. 또 저런 식으로 해서 고집 부리고 무조건 청와대가 끌고 가려고 하고 당청이 또 갈등을 일으키고 그 안에서 당대표하고 또 강성 친문 최고위원들하고 싸우고 그러게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충돌하고 하면 한마디로 집권당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분명하게 지금 제가 큰 시험대에 오른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정의당도 네네. 임혜숙,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 임명 철회를 요구했어요. 예, 정의당도요. 그리고 예. 노영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단 내리고 네네. 과거처럼 데스노트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첨언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집권당 대표의 역할의 중요성 지금 줄곧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난 4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했다. 선출 이후 이틀 뒤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뭐 격려를 하고 이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만 줄곧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원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뭐 원팀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저는 민주당에서 뭐 친문 비문 얘기를 하는데 소영길 당대표가 직접 얘기를 했어요. 네. 내가 왜 비문이냐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때 총괄선대본부장도 맡았을 정도로 네. 당연히 당정청이 하나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동안은 청와대가 모든 것을 수직 통치를 했잖아요. 심한 표현으로 하면은 집권당이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냐라는 비아냥거릴 정도로 자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는 집권당이 집권당답게 그리고 국회에서 나름대로 자율성을 갖고 여당과 야당이 협치할 수 있는 모멘텀을 청와대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빨리 집권당이 만들어서 지금도 상임위 배분에 관련돼서 지금 법사위 문제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 하잖아요. 위원장 예. 문제. 지금 부적격자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거 부동산과 한정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제는 집권당의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에게 필요할 거는 건의할 거는 건의를 해서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임기 말에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당대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는 2012년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예.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한테 잠시만요. 모든 것을 다 예, 임해줬다라고 잠시만요. 볼 수 있습니다. 부실급식 대책과 관련한 국방부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송구하다는 내용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급식비 인상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예. 두 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단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문회에서는 사과, 국방부에서는 송구. 아니 뭔가 좀 국방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좀 국방부 장관을 좀 민간인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 새롭게 아니 네.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좀 전면적 개편을 위해서라도 이분을 장병에 대한 총검이 아니라 네. 지금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물론 지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이제 방역 조치 포함해서 새로운 기본권 보장해서 장병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좀 더 과감한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군이라는 게 과거와 너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제가 군대 생활을 70년대 중반 후반에 했는데 예. 그때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군의 복지 관련된 게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저 복지도 복지입니다만 군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런 복지 문제, 음식 문제, 급식 문제와 더불어서 복지 문제도 과거의 패러다임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군 전력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제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보다 전향적으로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리고 김영준 명제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